네, 2025년 올해 달력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또 투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요. 12월 첫날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3,960선에서 상승 출발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락 반전에 있는 상황이고 0.39% 하락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해주다가 매도 쪽으로 방향을 트는가 했더니 다시 매수 약간 좀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코스닥이 강하죠? 확실히. 네, 확실히. 우리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좀 신선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양방향이 다른데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좀 놀랐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은 상황이고 종목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 보니까 또 보안 관련주가 네.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문자도 많이 네.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쿠팡에서 받았는데. 저는 네. 또 우리 저기 안주인님께서 우리 와이프님께서 뭘 시키셨구나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털렸습니다라고 예 문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계좌, 뭐 네. 결제 정보 요거 외에는 그냥 뭐 다 털렸다라고 사실 보는데 이런 화가 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께서 이미 뭐 많이 털렸는데 약간 이미 좀, 내 정보 공공재 아니야 이런 분위기인 게 오히려 허탈해하시네. 약간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또 12월 한 달의 시작이 네. 또 오늘 됐으니까 12월도 한번 전망을 해보고 지난 11월 우리를 또 맘졸이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맞아요. 있었는지 한번 복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입니다. 네. 어떻게 쿠팡 괜찮으시죠? 네, 사실 저는 뭐 와우 회원은 아닙니다. 와우 회원 아니세요? 예. 오. 로켓, 로켓 많이 이용 안 하시나 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오, 그러셨구나. 네. 와우 회원이 아닌 분을 제가 오랜만에 보는 네네. 것 같아가지고. 그럼 회원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번개 다 배송이 안 털렸어요. 예. 예전에 어. 가입했다가 탈퇴하신 분들도 털렸다고 하니까. 네, 예. 맞아요. 뭐 이미 뭐. 털리게 다 사실- 털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택배를 버릴 때, 네. 박스를 버릴 때, 그 주소를 좀 떼고 버렸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제 네.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뭐 떼고든 뭐 안 통으로 떼고든. 날아가니까. 네. 개인적인 노력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이게 보안이 맞아요. 철저해져야 됩니다. 자, 12월 첫날인데. 네. 저는 11월을 또 복기를 해보자면 AI 버블론이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이 제미나이의 선전을 보면서 또 그 버블론이 살짝 좀 들어간 느낌 여기다가 12월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11월에 많이 좀 떨어졌던 것들이 뉴욕 시장도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뉴욕 시장도 그렇고 한번 살펴주시죠. 전반적으로 어땠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이 돼도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는 사실 여전히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도 방송을 통해서 11월의 변동성은 차익 실현의 찬스로 쓰시고 다만 12월까지 그 여진이 계속이 되면 그 변동성은 좀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유는 사실 11월에 괴롭혔던 요인들이 12월에 좀 해소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유동성 경색 이러면은 QT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이제 네. 끝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다만 QT가 정말 올마이티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 반대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QT를 축소하는 기간 동안 증시가 얼마나 빠졌습니까? 네.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QT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저는 조금 좀 조절은 필요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11월 한동안 상당히 좀 발작을 일으켰던 가장 큰 배경 QT는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요. 궁금한 건 차장님 네. QT 종료가 뭐 3년 반 만에 QT 종료다 그러니까 뭐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네.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효과를 주는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 자산을 매입, 그러니까 사실상 QE인데 QE라고 하지는 않는 네.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통상 연준의 자산이 늘어날 때는 자산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가치가.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버블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유동성 경색 이벤트가 QT 플러스 셧다운 플러스 뭐 정치 이벤트에 버블론까지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피어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갔었는데 자, 문제는 예전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금 안 떨어졌고요. 그렇죠. 그럼 올라가. 다시 오르다. 맞아요. 오. 그리고 증시
조정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피어인 그리드가 익스트림 피어까지 가면은 통상 20% 이상의 조정은 있었어요. 네. 레벨뿐 아니라 기간적인 조정도 상당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AI 버블론 그 반대 영역에는 AI 이제 시장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수가 사실 그렇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피어 인덱스만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QT는 종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유동성 경색을 또 하나 자극했었던 셧다운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셧다운은 끝났는데 재정이 투입돼서 우리의 경제나 데이터들이 정상화되는 사이클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일어납니다. 네, 뭐 사실 우리 당장 CPI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한 12월 10일 이후 직후에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가지 가장 큰 대만 해결됩니다만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빠진 것이 하락폭이 제한됐기 때문에 저는 보통 표현을 할 때 11월은 산타가 아니라 사탄 랠리였다. 아, 11월. 그러네요. 예, 예, 받침 하나 근데 없는데. 12월에는 산타는 올 텐데 변종 산타가 오실 것 같아요. 변종 산타가 수염이 네, 안 나거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막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착한 애들한테만 더 좀 주고 울면 안 되네. 우는 애들한테는 안 줄 수도 있는. 진짜 선별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별적인 산타가 올 가능성이 12월에 그래요.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많은 방송이나 좀 이제 자료를 보는데 네. 큐티나 셧다운 해제가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한 충분한 네.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선별적인 산타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네. 국내에서의 정책, 12월에 막 시작될 정책들인데 두 가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확정돼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향은 뒤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코스닥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책 효과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가 비슷한 것은 지수 상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좀 다를 것은 그 안에 있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책 효과로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점. 그래서 지금은 지수 대응보다도 여전히 전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을 12월에 좀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좀 뒷부분 가면은 시간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르게 들어가 속도 좀 내볼까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료 좋은 게 많습니다. 2026년 얘기도 12월이니까 해주실 거고, 네. 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의 코스피 대비한 확실한 뭔가 선스닥의 기대를 가져봐도 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들어가 볼까요, 사장님? 네. 자, 12월은요, 우리가 항상 2026년도에 미리 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나스닥을 분석하시는 퀀트 애널리스트들도 그 직전에 12월이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의 그해 수익률을 기준으로 많이 추산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12월에 항상 산타가 어느 정도 레벨로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좀 변종 산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 27년을 생각해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반기를 들어서는 사실 어쩌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환율,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변종 산타가 실제 12월에 오는 이유를 26년에도 이런 사이클상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전체적으로 막 늘어난 사이클이 아닌 특정의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정책 효과도 상당히 세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자, 한겨울에는 반바지로 겨울을 나자 말씀을 드리는데, 안 추워요? 하체가 시원해야 되나요? 러닝 하신 분들? 네,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 네, 사실 이 지주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홀딩 컴퍼니가 아니라 네. 사실은 상법 개정안으로 배당을 더 줄 수 있거나 더 줄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업들을 좀 통칭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해는 조버방이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바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좀 간 것들이 이미 맞아요.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해서 파인 반바지다. 튜닝이 필요하다. 파인 튜닝이 파인 필요할 튜닝. 겁니다. 아, 네. 뭐냐면은 반도체 내에서도 그냥 다 좋다? 이거 끝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바이오에서도 아무 바이오를 살 것인가? 이거 아니고요. 그 또한 이제 지주사에서도 작년에 좋았었던 그냥 아무 지주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두 가지 조건이
붙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두 가지 조건? 조건이 네. 너무나 명확해서 음. 제가 말씀을 좀 뒤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뷰부터. 예, 첫 번째 리뷰의 기준은 저는 미국은 균형들이 깨지고 있다.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뭐가 깨지고 있냐? 내년도 5월에 연준 의장이 바뀌죠. 네.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 특정 후보가 50% 이상을 넘는 확률상 후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케빈 해스시 5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실제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실제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제의가 얘기를 했죠. 들어오면 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풍선 띄우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폴리마켓 그리고 본인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이 어떤지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시장 반응이 어떤지를 판단을 해서 네. 소프트하게 교체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케빈 해시시 얘기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제가 된 거로 나왔을 때 국채금리 시장이 안정됐습니까? 발작했습니까?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즉 시장에서도 자기가 되는 것을 반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 이제 케빈 해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되면 시장이 아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도 사실 이번의 구도가 워낙에 친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뭐랄까요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볼까 아니면 완화적 스탠스에 집중할까 그런데 일단 시장 자체는 반응은 완화적 스탠스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지금 해시를 주목을 해야 되는가? 네. 그거는 아주 과거의 사이클 때문입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은 제롬 파월이 임기를 시작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제닛 옐런과 교체됐던 사이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파월의 임기가 시작되는 2월이 아니라 실제 그 전해에 한 4개월 전에 파월의 검색량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롬 파월의 이제 차기 모멘텀이 제닛 옐런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이제 레임덕 반응이 나온 것이 네. 바로 임기 시작 바로 직전 한 4개월 정도였었다. 자 그러면 내년도 5월 정도니까 만약에 이 레임덕이 반영이 되는 시장에서 파월의 이야기보다도 이제 케빈 해시를 반영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한 내년 1월 정도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2월 FOMC에서 아마도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거의 100%일 것 같은데 거의 100%. 금리 인하를 하면 네. 발언은 매파적일 것 같고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발언은 비둘기파적일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똑같은 거 뭐가 되더라도 맞습니다. 반응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조차도 변동성이 12월에 여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에 1월은 해시 현재 자문위원장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왜냐? 자, 이 사람은 트럼프의 1, 2기에서 모두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을 했었어요. 심지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1기 때 그 코로나 관련한 자문 TF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네. 거기에도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궁금하거나 지혜를 요구할 때 항상 부르는 사람이 해시십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친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은 트럼프의 요구를 해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해시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어떤 적어도 방향성이 그냥 해시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 자문 위원장이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시시 뭔가 언론 프레임에서는 네. 트럼프의 이야기를 받아 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과거 트럼프 1기의 상황을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해시시 트럼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대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의지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될 텐데 네. 재밌는 점은 제가 자산시장의 어떤 여진 그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코인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맞아요. 있고 아, 그래요? 이 알고리즘으로 다 엮여 있어서 네. 지금 나스닥도 코인이 빠지면서 그 사후적으로 선물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2월에도 여전히 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청산이 되는 직후에는 네. 시장 조성자들도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 조성이 되는 데는 그래도 한 달 이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12월에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계속이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고래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이죠. 네. 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자, 이 기업이 MSCI 편출될 리스크가 있죠. 맞아요. 그 네. 얘기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결정이 되는 게 또 1월입니다. 음. 자, 동시에 지금 이 해시 백관 자문위원장이 코인베이스의 고문도 했었고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2월에 여진을 사야 되는 이유는 1월쯤에는 어쩌면 해결될 수 있고 해시를 반영하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주가도 좀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1월부터는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의 여지는 계속 되겠지만 12월의 여지는 좀 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아주 가시적으로도 최근에 캐비넷 싯은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0.5% 인하가 타당하다는 식으로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 반영되는 시기는 12월보다는 지난 제롬 파월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1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12월 여지는 우리 너무 비관하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뭐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사실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맞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는 항상 약간 여론 조성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폴리마켓에서 연준 후보 중에서는 캐비넷 시 1등입니다만 올해 발표를 안 할 것 같다라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1등, 압도적으로 네.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외신 뉴스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네. 발표 시점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일 1월 것 초 같다.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해시시 만약에 뭐 된다 하더라도 후임으로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 인하가 정말 네. 획기적으로 많아질까?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뭔가 극적 네, 변화가 네.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시산테 기대에는 정상적인 금리 인하의 경로는 한 2회에서 3회, 네. 75bp 정도가 정상적인 거고 그 이상은 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월의 이야기를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가 남아있는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남아있는 위원들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파월에서 해시스를 바뀌어요. 그럼 본인들의 뇌에서 장착되는 것은 비둘기냐 매파가 아닙니다. 독립성일 겁니다. 흔들린다. 예, 그래서 더욱더 분열화되고 더욱더 인하가 되더라도 매파적인 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하다못해 베이지북에서라도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친 과정을 거칠 거 네. 이제 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지났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제 사이버 원데이.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네. 지났고 네. 사이버 먼데이 이제 오늘부터 네, 네, 시작이 네. 됩니다. 자,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 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공포가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매출액이 특히나 온라인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와,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대박이라기 보기보다는 특정 업종에서는 위기감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자, 왜 그러냐면 실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은요, 여러분들 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두 군데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어도비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둘 간의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추산하는 소비에서 영향이 또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온라인 매출에서 첫 번째 좀 흥미로운 점은 자, 그 9.3% 늘었습니다. 요게 지금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자료입니다. 네. 보시면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 어도비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제 관세나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잡해서 오프라인으로 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단일 제휴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 인플레가 있으니까 매장의 임대료들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렇죠. 관세의 영향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 저항이 굉장히 세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자, 미국 사이트의 AI 쇼핑 트래픽이 800% 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거 2달 전에 커머스에 대한 위기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오픈 AI가 쇼핑을 시작했다. 쇼핑 커머스를 맞아요. 시작했는데 그 뉴스. 네. 사실은 오픈 AI 지금 인앱 결제도 안 하죠. 네,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공급자들, 그러니까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사몰에 있는 기업들이
오픈 AI에 지금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수료를 내면서 쓰고 있는 기존의 커머스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위기일 수 있고 어. 이번과 같이 솔직히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죠. 네. 네. 이런 것도 사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 쇼핑 트래픽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지난주에 요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에 오픈 AI가 쇼핑 커머스를 2차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자, AI 쇼핑을 할 때 옷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제일 좋은 게 가전이에요. 가전? 어떤 방식이냐면 네. 자, 내가 예를 들어 냉장고를 넣는다고 치죠. 그러면은 특정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 높이는 어느 정도, 그렇죠. 가로는 어느 정도, 네. 그죠? 폭은 어느 정도, 그 옆에 수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내 예산을 얘기하면 그 리스트만 뽑아준다는 거예요. 아, 크기와. 딱 맞는 걸로. 네. 그거 사이즈 하나하나 설정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그걸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자, 이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또한 같은 전자제품의 제일 싼 거, 네. 뭐 이런 것도 찬다라고 하면은 이 효과가 블랙 프라이데이가 셀까요? 사이버 먼데이가 셀까요? 사이버 먼데이가 훨씬 먼데이가. 세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전통 커머스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야.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앱 결제하기 시작하자면 더 큰 변화를 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얘네가 하잖아요. 죄송해요, 얘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그로기든 뭐 퍼플렉시티든 네. 만약에 제미나이든 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죠. 실제 구글 검색해 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네네. 구글? 네, 구글 저는 하루에 10번 들어가는 게 한 2번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제미나이 해도 링크가 달리니까 굳이 어차피. 구글을 들어가지 않는다. 맞아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엔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로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SNS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게임을 우리가 많이 하다가 네. 넷플릭스를 사용을 하면서 게임에 내가 접속 양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AI와의 대화 건수가 많아지면 네. 결국에는 포털을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국내 커머스들은 사실 큰 매력은 투자 매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보안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정책하에서는 해외의 유수한 보안 업체들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즉 어쩌면 이번의 사건이 국내 보안 업체만 써서 생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보안 테마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만약에 이걸로 만약에 트럼프도 이번에 무역 협상에서 이런 비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을 허물라라고 하는 것 중에도 클라우드와 보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이번을 계기로 저는 해외에 가장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보안 업체들을 더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테마는 저는 좀 단기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오프라인 매출이에요. 자, 판매 가격이 전체 우리 썸값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일즈포스에서 얘기하는 판매 가격이 7% 늘었는데 주문량은 1% 마이너스고 방문 수가 3.4% 감소했다. 네. 이게 자, 뭐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 3% 4% 는 것은 네. 결국에는 관세 인플레 영향인 거고 실질적인 방문 수는 3% 줄었고 실질적인 주문의 양은 1% 줄은 겁니다. 아, 네. 가격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네. 가격 효과가 훨씬 컸고 아하. 예, 실제 주문이라든지 방문 변수는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를 들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가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경기의 레벨은 좋아지기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번에도 아마존이 해고 얘기도 했죠. 네. 그런 것처럼 고용도 불안인데 AI 때문에 경기도 사실 이번에 쇼핑 시즌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일단 자영업자들의 경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어쨌든 한 없다. 3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요, AI는 이제 쇼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수익 창출로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AI 버블 이 자체는 크게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또 불균형 지표 세 가지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 네. 셧다운의 여파가 지나면서 금융 여건 지수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였죠? 금융 여건 지수라는 예, 게? 금융 여건 지수가 네. 지금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 유동성이 완화적이면 올라가고 경색적이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자리매김했죠. 바로 셧다운이랑 연준의 준비금 축소, 네. 자산 축소였습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돌기 시작하면 또 셧다운에 대한 여파도 돌기 시작하면 다시 요것도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불균형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트럼프 지지율이 쉽게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 즉 트럼프가 견인했었던 올해 테마가 저도 좋아했었던 조선이나 방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줍니다만 테마로 그 이상 아웃퍼폼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변종 산타를 이야기하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배경입니다. 뭐냐면 이 파란색, 이 하늘색이 바로 피어인 그리드인 거고요. 이 지수가 오른쪽 우측인데 10 이하를 찍었을 때는 그 직전까지 지수도 많이 빠지고 그 이후에 바닥에 만들고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2025년도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이 되게 독특한 구간인데 그러니까. 피어인 그리드는 정말 익스트림 피어를 찍었습니다만 지수 레벨에 큰 폭의 조정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AI 포모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수 최상위 빅테크 우리나라의 반도체 이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종목 장세 정책 수혜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서 반도체 주도주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껄끄럽게 들릴 가능성이 높은 12월의 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리거도 실제로 그냥 AI 전반의 탑라인이 증가한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26년도에 25년도에 끝내야 됩니다. 네. 이게 제미나이가 오픈 AI를 위협한다고 하는 요 두 가지 한 가지의 맥락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밸류체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보죠. 뭐 이제 32분이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면 자, 알파벳의 TPU가 좋은 거잖아요. 네네. 느낀 엔비디아의 위협은 범용에서 조금은 TPU화 할 가능성이 높죠. 맞춤 쪽으로. 네. 그렇죠. 실제 루빈의 CPX가 실제 그런 겁니다. 네. HBM만 쓰는 것이 아니라 LPDDR과 GDDR을 쓰는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26년도에는 구도는 복잡해지고 반도체에는 조금 더 특정 회사들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구도가 바뀌면서 다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올해 중국 얘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레거시 메모리가 좋았던 배경 중에 하나는 창신 메모리가 HBM에 몰두해서 있는데 이 효과가 또 내년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저는 이런 쇼티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 새로운 부품들, 즉 소부장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제미나이 나왔으니까 네. 요즘에 그런 기사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좋아지면 삼성이 조금 더 덕을 본다. 아니다. 네네.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의 싸움은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해도 돼. 왜냐? 아무나 이겨라. 전체 시장이 커지면은 네, 네, 네.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예. 이거 살짝 분석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특별히 도드라지게 수혜가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TPU에 들어간 HBM 대부분 하이닉스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네. 이미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가 하이닉스가 6에서 70, 그다음에 22 마이크론, 삼성전자는 하이엔드 HBM이 10%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하이닉스가 수혜는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의 구도이고요. 근데 26년도에 이렇게 구글이 잘하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루빈 CPX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HBM만 잘하면 하이닉스가 수혜지만 LPDDR을 또 잘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전체 캐펙스의 증가율이 메모리 3사가 2년 전에 한 10% 났었거든요. 내년 정도 생각해보면 제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러면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에 초점이 26년도에 또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단 부지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삼성전자만이 의미 있는 캐파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을 투자하실 때 하이닉스 향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해야 될까요? 캐파를 못 늘리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이기 네. 때문에 캐파를 늘리면 삼성전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자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제 올해 하반기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도드라지게 25년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익이. 근데 26년도만 넘어가더라도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캐파까지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서서히 역전을 하면서 네.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전 10조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반도체 구도도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구도에서는 캐파의 여력이 있는 기업이 점유율이나 이제 이익 볼륨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은 네. 아마 올해는 하이닉스를 덮어놓고 사다가 지금 연말에 좀 변심을 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또는 삼성전자 소부장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HBM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메모리죠. 네. 사실은 진짜 내년도에 하반기 히든카드는 저는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요. 오늘 로봇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가 저번에도 생각보다 빨리 만드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실제 공장에서 테슬라의 로봇이 일을 하고 있다. 아니 대량 생산 이제 거의 막바지 맞아요. 단계다 이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로봇의 네. 휴머노이드 칩은 지금 실제 볼륨 있게 증가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내년도 하반기라고 하죠. 거기서 이나노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칩이에요. 네. 센서 칩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만들어낸대요. 근데 그 이제 파운드리를 누가 하냐? 삼성전자가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히든카드는 파운드리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잠깐 광고 볼까요? 영상 어. 저희가 영상이 아니고요. 영상? 저희 광고 좀 잠깐 듣고 네.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혁진 차장님과 자료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요. 그래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 0.28% 하락이고 코스닥은 1.49% 상승.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데 네.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도 지금 상황이 왜 이런 건지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 해봐야 되는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 네.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요, 불균형 회수에서 찾는 기회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해외라든지 우리 시장이라든지 업앤다운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해외 시장에 먼저 분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지난주를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과 정반대로 저는 불균형 해소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해외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방산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L3랑 로키드 마틴 그리고 일본에서도 군함을 만드는 곳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네. 그리고 유럽의 라인 메탈이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위기가 마치 소프트뱅크의 위기인 것 마냥 지금 소프트뱅크도 일본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네. 즉 지난주에 많이 빠진 것은 오픈 AI의 이제 어떤 진영 그리고 방산 이런 조선 이런 쪽들이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뭐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나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맞아요.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이번의 종전 움직임은 평화롭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 미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종전항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사전 공개가 됐었습니다. 사전 네. 유출이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돈바스라든지 크림반도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 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뭐 푸틴은 땡큐 뭐 러시아 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스파시바 이거였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거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젤렌스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젤렌스키와 이 근처에 있는 네. 권력자들의
부패 스캔들이 같이 터지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사실 시간을 많이 끌면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러시아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이 유럽에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의 재무장은 2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푸틴은 빨리 이 전쟁을 끝나는 것이고 장기화가 아니라 초장기화가 되면은 네. 어느 시간부터는 좀 이제 부진해질 가능성, 불편해질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당장 26년도 내에 끝내버린다고 하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전 이슈가 굉장히 좀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 기간 동안에는 방산주들이 더구나 트럼프 지지율도 빠지기 때문에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오픈AI가 잘하든지 제미나이가 잘하든지 또 뭐 AI가 그냥 단순히 데이터 센터만 늘릴 것인지 쇼핑도 이어질 것인지와 상관없이 일단 메모리는 좋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하락하고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AMD는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세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합리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연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엘이라든지 많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 로빈후드도 그렇고요. 유동성이 좀 경색이 완화됐을 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실제 미국에서도 반응이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브로드컴은 아예 이제 구글 진영으로 평가를 받는 예, 거예요. 뭐 그게 핵심 파트너죠. 예, 그리고 심지어 브로드컴뿐 아니라 구글도 이제 다변화하기 때문에 미디어텍이랑도 파트너를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아이론우드까지는 브로드컴이 거의 온리였는데 그 다음 디자인 파트너는 이제 미디어텍이랑도 하려고 하는데 미디어텍도 막 상한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수혜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확실히 엔비디아가 약간 부진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빈 CPX의 구조를 보면은 네. 이제까지의 엔비디아는 그냥 정말 범용만 집중을 했는데 구글의 TPU를 보니까 살짝 위협을 느낀 거는 맞는 거는 같다.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조차도 약간 특화된, 약간 에이직스러운 이런 이제 AI 가속기를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다. 근데 네. 그 노력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BM 온리에서 LPDDR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HBM이 아니라 LPDDR 패키징 방식이 네.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방산이 많이 빠지고요. 조선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가도 급락을 했었고 천연가스도 좀 많이 오르지만 지난주 좀 많이 빠졌었고 트럼프의 지지율도 빠졌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피한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로봇, 뷰티, AI 하드웨어, 그리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소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고 SK 바이오팜과 같은 오스큐텍과 같은 이런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10월까지 주도했었던 섹터가 좀 부진하고, 그리고 내년도 증시를 미리 보기 하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주도들이 좀 색깔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가 지난주에부터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그림은 사실 이겁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요. 우리나라 코스닥은 통상 이제 사회과학이긴 합니다만 2013년 이후로 한 거의 10년 동안은 코스피가 심하게 아웃퍼폼을 하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면 다음에는 거의 코스닥장이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깨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법 개정과 배당수수 분리과세와 같은 정말 역대급 정책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심지어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2배나 더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쏠림도 코스피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센 거고요. 네. 내려가면 코스닥이 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벨은 20년 만에 코스피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년 정도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코스닥은 같이 간다. 그리고 어쩌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2010년도에 이게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그죠? 유지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긴 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닥이 이만큼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 강도 측면에서도 코스닥이 12월부터는 더 오를 만한 시기이고 26년도에도 충분히 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제 외국인들도 이런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진한 파란색이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고요. 하늘색이 코스닥의 순매수 금액인데 이거는 제가 절대 금액이 같지 않습니다. 좌측과 우측으로 좀 표현을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방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는 지금 팔자로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 레벨은 연초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샀던 거를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책 효과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정책 모멘텀이 나온 상황에서 크게 코스닥에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상으로도 이게 누군가에는 골드 크로스고 누군가에게는 데드 크로스지만 네. 어쨌든 모든 크로스는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손해입니다. 엄청난 기회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뭐 안팎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이 먹은 건 팔아놓자예요. 내가 팔아놔야 현금이 있어서 향후에 시장이 바뀔 때 거기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주식으로 100%꽉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으로 유튜브만 더 보고 그 리포트를 읽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내 포지션 네.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11월 그리고 12월 오기 전에는 충분히 내가 먹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점의 수익률과 별개로 좀 팔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한번 짜본다고 생각을 네. 하면 연말이기도 하니까 나 올해 좀 코스피에서 많이 좀 재미 좀 봤어 좀 정리하고 네. 코스닥이 좋다고 하니까 코스닥 좀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여쭤봤던 건데 지수가 1000수닥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레포트 보면은 1100까지 또 바라보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맘 편하게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도 못해도 한 10%는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하게 네. 좀 가볼까? 이런 베팅이 더 좋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코스닥 중에서도 지금 연말 금리 인하 기대감 바이오 쪽으로 쫙 한번 돈을 몰아보자. 이런 전략이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있어요. 네. 왜냐면 코스닥 지수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항상 종목에 집중할 것인가. 이거는 업종 모멘텀, 업종의 이익 또는 업종의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네. 지수, 시장 사이클이 그를 압도할 때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든 시장의 사이클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지주죠. 네. 지주는 변한 게 없습니다. 정책이 바뀐 거죠. 근데 정책만 바꿨더니 2배 이상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이게 딱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이 만든 시장 사이클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재평가인 거죠. 자, 그런데 내년도에 코스닥의 매출 성장률은 코스피보다 실제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AI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반도체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전혀 지목을 받지 못했죠. 네. 왜냐면 코스피의 사이클이 워낙에 막대했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네. 너무 강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코스닥의 사이클이 왔어요. 근데 시총 최상위는 바이오 2차 전지죠. 네. 근데 오늘 되게 흥미로운 점은 잘 보세요. 코스닥 시가총액을 시총 순위로 한번 필터링을 해보세요. 네. 시총 상위 오르고요. 시총 중위 이하는 빠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코스피에 똑같았어요. 코스피에서도 네. 시총 최상위의 수급이 집중이 돼서 맞아요. 실제 외국인들의 탑 10 종목의 비율이 75%나 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외국인도 시총 상위에서 쏠렸고 나머지 종목은 시총이 작다라고 해서 빠진 겁니다. 네. 왜냐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장에 새로 신규로 유입된 예탁금이 많이 늘었으니까 신규로 유입된 법인이나 기타 법인이나 우리나라 개인들도 와갖고 첫 번째 내가 주식을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주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전자닉스부터 사시겠죠. 네. 자, 이번에도 코스닥 시장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간접 투자를 제일 많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총 최상위 주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지금 코스피에 쏠린 자금들이 코스닥에 일부 간다라고 치더라도 시총 한 탑 10에서 어떻게 할 것이지 이 시총을 많이 내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이 트레이더들 그다음에 주식을 지금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지수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개별 바이오 텍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도 안 간 건 아니에요. 코스피가 한 60% 맞아. 오를 때 맞아. 코스닥은 한 30%대 올랐다. 이제 맞아요. 덜 갔다라는 네. 건데 여기에 이제 정책 기대감이라는 건데 뭐 빠르게는 12월 10일에 국민 성장 펀드인가요? 네. 뭐 이런 걸 비롯해서 이게 확실히 시장이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네. 식으로 좀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이게 그냥 저희 솔직하게 얘기하죠. 어. 네, 솔직하게. 그래, 솔직해야 돼. 자, 저는 큰 맥락에서는 네. 두 가지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주식의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근데 예탁금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의 수가 더 늘었다는 네. 얘기인 거예요. 제가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거. 주식에 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정책은 점점 더 주식시장의 부양 정책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다. 아, 요거도 그렇고. 예, 네. 맞아. 아. 실제 그러면 예탁금을 감안하면 제가 해보니까 1600만 명은 최소 넘었겠더라고요. 올해 주식을 해본 사람의 수. 네. 그러면은 주택은 사실 막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1400만 명 중반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 정도의 잠재적인 유권자를 확보한 그렇죠. 거예요. 정책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게 미국이 그랬던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주식 하는 사람의 수 금액이 아니라 수로 네. 따지면 코스닥이 많을까요? 코스피가 많을까요? 수는 압도적으로 닭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거죠, 네. 코스피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이 너무 소외가 되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3대 정책. 네, 그쵸. 어.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당수도 분리과세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특정 종목만 올라가게 만들면 그거는 부양 정책이 아니라 그 종목 사라는 겁니다. 아. 왜곡이죠. 네.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야 부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코스피만 올리는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엔 좋지만 왜곡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적으로도 핑퐁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자, 실제 제가 이제 너무 서론이 길어서 51분이기도 하고요. 네. 요거 그냥 네, 네. 이벤트가 나왔어요. 네, 네. 나왔는데, 자, 제가 이게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날 깜짝 놀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에요. 네. 지금은 3%라고 있는데 5%까지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단독 보도가 나왔죠. 네. 근데 이거를 전체 자산에서 3%인지 국내 주식에서 3%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제가 한 가지의 예시로 지난 9월에 있는 현재 연기금의 자산과 투자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코스닥에서 3%, 전체 자산의 3%일 경우에 40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5%로 늘리면 68조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장기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28조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열어둔 기사였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150조 원에 대한 국민성장 펀드예요. 근데 75조 원은 채무 보증적인 성격이 들어갈 네. 거고요. 75조 정도가 우리 AI, 로봇, 바이오의 스케일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제가 왜 올라갔냐고 첫 번째로 머스크, 네, 테슬라 테슬라가. 말씀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 국민성장 펀드의 75조 원이 AI, 로봇, 바이오에 들어갈 텐데, 자, 이 돈이, 자, 여러분들, 스케일업 자금은 왜 들어가는 거죠? 엑시트 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엑시트 어떻게 하죠? 상장시켜야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그럼 얘네들이 코스피 들어갈까요? 코스닥에 들어갈까요? 코스닥. 코스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국민성장 펀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75조 원을 들어가서 엑시트를 잘하게 만들려면은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부양시켜서 활성화해놔야 이 통로가 넓혀져야 많은 자금들이 더 들어가서 스케일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당히 코스닥의 부양 정책의 색깔이 내년도에 굉장히 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종목을 사고 또 이제 변동성만 단순히 높이면 안 되니까 제가 반도체는 소무장인 코스닥 종목, 네. 뭐 바이오 시총 최상위, 2차전지 시총 최상위 이런 종목들, 심지어 에스테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남은 시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이벤트뿐 아니라 실제 이 코스닥에서 이익만 보시면 26년도에 이 영업이익 증감률이에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테크윙, 오스코텍, 알테오젠, 나노신소재, 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실제 영업이익 증감률 상위로는 전체 지수로도 그렇지만 종목별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수급이 받쳐줄 때는
증감률, 그러니까 모멘텀 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미국의 바이오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지표죠. 이 글로벌 1위 의약품이 바뀌고 있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1위, 2위 의약품들이 모두 제형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 마침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바이오텍들도 대형 바이오텍이 됐습니다. 이미 조단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티인 거죠. 이제 뷰티만 보더라도 사실 또 내년도에도 저는 관광 신기록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까요? 환율이 약해졌습니다. 네. 옥이 좋아졌어요. 그러네요. 네, 옥이 좋았는데 정치적으로 일본은 중국을 싫어하는 상황이 너무나 짙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최근에 워싱턴 저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많은 여행객들이 웰 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고 있다. 네. 강남인 겁니다. 근데 나도 했다. 나도 그 나도 중에 하고 한 명이다. 네, 나도 하고 왔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관광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저희 지하철 호선역에서 네. 1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강남역? 아니에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잠실이 1등이고 네. 2등이 어딘지 맞춰보세요. 2등? 모르겠어요. 강남 아니에요? 강남. 저희가 나이 그것도 먹은 강남이 건데 아니에요? 종로. 홍대가 뭐, 2등. 광화문. 홍대. 홍대가 2등입니다, 여러분. 잠실 1등, 홍대 2등. 예, 왜 잠실 그럴까요? 왜 1등이에요? 잠실은 롯데? 일단은 그 환승이 많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채우는 거고요. 네네네. 홍대가 1등인 이유는 원래 많은 그 사람들이 강남에는 성형하러 갑니다. 시술하러 가고 네. 성수에는 감성을 느끼러 가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 둘 다 숙소가 없어요. 전부 다 숙소가 홍대에 있습니다. 신촌으로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숙소에 갈 겸 거기 문화거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큰 축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홍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실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선굵은 변화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고, 더 문제는 우리나라 뷰티가 내년도 좋을 수 있는 거는 이미 울타 뷰티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에스테틱 제품들이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스킨케어 매출액 성장률이 38%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체 성장률, 코스메틱 성장률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코스메틱 성장률을 주목할 정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에스테틱이나 밖으로 나가는 화장품들이 모두 내년도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이거는 로봇은 아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냥 마지막으로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자,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결론은요, 중소형 제조사, 고성장 코스닥 종목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네. 자, 그냥 다른 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서 실제 25% 배당 성향인데 여기 10%만 배당액을 높이면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25%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면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받는 겁니다. 고성장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고성장하고 현금 수익이 꽂히는, 근데 여기 또 마찬가지로 에스테틱이나 피부과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고성장 기업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번 정책의 핵심이고 네. 그거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네. 더 딥하게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홍대에 네. 많이 가신다고 하면 홍대 클럽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많이 가요? 옛날 또 기억이 있네요. 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홍대 클럽 줄 서 있었는데. 그렇구나. 네. 자, 그런 와중에 네. 코스피가 힘을 내주면서 상승 반전이 있는 그러네요. 상황. 네.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이 1.9%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2월 첫 거래일이자 월요일 좀 출발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마무리까지 잘 지켜보시고 저희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